아까 그렇지. 아까와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게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워본 애일 텐데 뉴런이에요. 뉴런이 뭐예요? 맞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애가 맞아요. 뉴런을 가장 간단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신경? 좋아요. 그 다음 세포.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명과학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뭐 개체보다 큰 표현으로는 생태계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죠. 뭐 군집이라든지 개체군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개체 단위부터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개체는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어서 이 기관들이 기능을 해서 개체를 유지하게 되고요. 근데 기관은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 모여서 이 조직들이 기능을 해서 기관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조직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모여서 세포들이 기능을 해서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뉴런은 그냥 신경이라고 하는 기관계, 신경 전반을 이루고 있는, 신경이라고 하는 기관계 전반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되는 게 뉴런이죠. 그래서 뭐 뉴런 자체는 별거 아니고 그냥 신경을 이루는 세포예요. 근데 그냥 생긴 게 좀 특이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그리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게 이제 그 축삭돌기가 되죠.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축삭돌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축삭돌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 요 머리카락부터 할까요? 요게 가지돌기. 이렇게 불렀으면 요게 뭐게? 네, 맞아요. 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세포 체라고 불러요. 자, 요거를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우리 뉴런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되게 단순한 거지만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뉴런의 방향입니다. 뉴런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 때문에 그 문제 푸는 단서로 사용도 되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도 그냥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뉴런의 방향은 요 신경세포체를 기준으로 꼬리처럼 길게 달려있는 축삭 쪽이 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가지돌기가 실제로 신경세포체 약간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앞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런을 볼 때는 신경세포체를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지돌기를 그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축삭돌기는 그 뒤로 달려있는 꼬리, 약간 무슨 물고기 마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뒤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요 머리 부분이 신경세포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뭐가 있지? 딱 하나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생명활동.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가 해야 되는 생명활동이 뭐가 있어? 세포호흡, 호흡. 그렇죠?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네. 원래 자료를 주려고 그랬는데 저거 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스테이플러가 모자라갖고 찝다 말아가지고 좀 설명하다가 저거 우리 중간에 밥 먹을 때 가져올게요. 어차피 초반에는 별로 필기할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경세포 기준으로 신경세포체가 머리통이고 이 앞에 가지돌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세포호흡 같은 세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게 신경세포체입니다. 그리고 그렇단 얘기는 축삭돌기나 가지돌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포들이 하는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우리 세포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취업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해. 그러면 뭐야? 내 직업이 정해진다의 개념인 거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요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어질 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동그란 세포야. 그래서 요 상태로 막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이렇게만 하다가
얘네들이 취업,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화라고 해요. 실제로 세포들은 다 이런 일반적인 세포처럼 다 만들어졌다가 얘가 취업하는 곳이 면역계야. 그럼 백혈구의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얘가 취업하는 곳이 신경세포야. 뉴런의 형태를 바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처음엔 똑같은 세포였으나 서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화라고 하는데, 이 분화 과정에서 요 원래 세포의 기본적인 물질이나 몸체는 신경세포체를 거의 다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분화 과정에서 축삭돌기와 가지돌기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제 추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은 이 축삭돌기와 관련된 얘기가 제일 이제 핵심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축삭돌기의 내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몸에는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 네. 막단백질, 그치?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다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에 있는 단백질 정도로는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분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저 막단백질의 종류가 서로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저 막에 어떤 단백질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요 뉴런의 막단백질 중에 가장 특이한 막단백질이 이 축삭돌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세 가지 막단백질이 각각 나트륨 통로,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칼륨 통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자, 얘네는 셋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막단백질. 그리고 축삭돌기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름 그대로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 생명과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온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면, 원래 뭐 과학의 다른 과목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 신경계 작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각각 무슨 일을 하냐면, 나트륨 통로부터. 나트륨 통로는 진짜 별거 아니고 나트륨의 통로입니다.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 통로가 뭐예요? 네, 그냥 지나가는 길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얘는 나트륨이 지나다니라고 만들어져 있는 길이에요.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칼륨이 지나다니라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같은 길이 필요하냐면, 원래 우리 세포막은, 혹시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의 물질, 예, 맞아요. 인지질 이중층. 아주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막, 생체막이라고 하는 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지질에 이 지질이란 단어가 뭐랑 같은 말이야? 지방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야, 기름.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이 일반적으로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에 섞이는 물질들, 우리가 흔히 친유성, 뭐 아니면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소수성, 이 표현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과학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소수성이라든지 친유성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인지질을 아주 잘 통과하는 데 비해서 친수성, 그러니까 물과 친한,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은 세포막, 인지질층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지. 얘가 이제 지방이라서 기름이다 보니까. 근데 이온은 아주 대표적인 친수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은 전부 다 친수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이 그냥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들이고, 그래서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나트륨하고 칼륨이 각각 지나다니라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지나다니는 길인 거고, 칼륨 통로는 칼륨만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정확하게는 사실 우리가 길 하면 그냥 있는 길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그런 그냥 길이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통로가 진짜 길처럼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통로가 무슨 하는 일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길이 뚫려 있다고 이해합시다. 나중에 그냥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 쟤네가 그냥 길이 아니라 뭔가 작동을 하는 애야. 이거를 나중에 바꿔줘도 돼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길이 뚫려 있다고 이해하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진화단이라고 있는 길, 칼륨 통로는 칼륨 진화단이라고 있는 길. 그래서 별다른 뭔가 뚜렷하게 메인인 애들은 아니고요. 얘가 메인입니다. 자, 펌프는 뭐예요? 아주 좋아요. 압력을 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표현인데, 압력을 가해서 결국 뭘 하는 거야? 그쵸, 이동. 목적은 이제 메인은 이동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바꿔서 써볼게. 우리가 펌프에 일반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뭔가를 이동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압력에서 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질을 이동시키긴 할 건데 외부의 힘이 개입해야 하는 이런 게 펌프의 작동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펌프가 뭐가 있어? 맞아요. 심장도 아주 대표적인 펌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심장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그러면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심장이 뭘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형태를 굳이 얘기하면 ATP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실 건데 아파트가 아니어도 어디에 살든 우리 집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물을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아래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줘야 되니까 거기에도 뭐가 사용돼요? 펌프가 사용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펌프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힘, 즉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그 이동 방향이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지. 원래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물을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니까 뭐가? 에너지가 필요해지는 거죠. 자, 요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대로 가져와서 생명과학에선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배웠나? 안 배웠지?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진짜 액티브 트랜스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동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동에서의 능동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수송,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능동수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대로 수동수송도 있습니다. 근데 수동수송은 일단 제쳐놓고, 그래서 이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게 펌프고 그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써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에너지는 전부 어떤 형태로 조장되어 있지? 이게 이제 생명과학 이전에 별로 많이 다루진 않지. 우리 생체 에너지는 전부 다 ATP의 형태로 조장됩니다. ATP 처음 들어? 오케이. 그럼 ATP 뭔지 잠깐 설명하고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네, 그러면. ATP 한번 얘기해보면요. 아니야. ATP에 대한 거 나중에, ATP가 뭔지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보고, 그냥 요거 설명만 해볼게요. ATP랑 AD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TP는 충전된 전지, 충전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DP는 방전된 상태입니다. 방전된 전지, 방전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서 평소에 세포호흡 하잖아요. 그 세포호흡의 이유가, 그 호흡을 하는 이유가 ADP를 충전해서 ATP로 바꿔놓는 게 호흡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 ATP를 호흡을 통해서 만들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그 ATP에 충전된 에너지를 꺼내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ATP가 다시 방전돼서 ADP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에너지가 이용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 활동은 다 ATP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눈 잠깐 깜빡거리는 것도 다 에너지 써야 되거든. 다 ATP가 소모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지금 추우신 분들은 체온 유지해야 되잖아. 그것도 ATP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쓴다. 그 얘기는 다 ATP를 쓴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 펌프도 그래서 ATP를 써요.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얘는 ATP를 써서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축삭돌기에 있는 막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축삭돌기 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그래서 축삭 내부가 되고요. 이 바깥에는 뭐가 되냐면 그냥 우리 몸의 빈 공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빈 공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축삭 바깥이라고 할게요. 축삭 바깥 공간.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펌프 물질, 요 펌프 단백질이 있어서 얘가 밖에서 안으로 칼륨을,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을 에너지를 써서 펌프질을 시킵니다. 선생님, 근데 나트륨하고 칼륨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어서 몸에 있는 그냥 그 물질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에 나트륨하고 칼륨은 항상 특정 농도가 유지돼야 되거든?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그냥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그냥 물질, 이온인데, 우리 몸에 넓게 녹아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그 나트륨하고 칼륨을 그냥 축삭 안에서 바깥으로 나트륨을 옮기고요. 밖에서 안으로 칼륨을 옮겨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엔 에너지가 소모돼. 왜 에너지가 소모되냐면, 자, 제일 처음에 바깥에도 나트륨이 10개고 안에도 나트륨이 10개고, 10개는 너무 적다. 100개로 합시다. 100개고 100개고 이렇게만 있어도 여기서 여기로 물질이 이동하거나 여기서 여기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중에서 당연한 게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 원래 물질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지? 네,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과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이 농도란 표현이 들어갔을 뿐인 거지 그냥 많다와 적다예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 혹시 이 명칭, 이 물질 이동의 명칭이 뭔지? 삼투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삼투는 그냥 안 써. 잘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삼투 대신에 확산. 확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당연하게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미 고농도, 저농도, 고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질 하나만 바깥으로 옮겨도 여기가 100일이고 여기가 99개만 돼도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에가 고농도, 안에가 저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당연한 확산일 수는 있어도 안에서 밖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펌프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의 농도와 밖의 농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그냥 퍼나르는 게 이 펌프의 역할인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칼륨도 밖에서 안으로 그냥 계속 퍼나르게 돼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은 나트륨과 칼륨의 능동수송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의 방향이고요. 칼륨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도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능동수송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개수도 여러분들이 이 개수를 외워둬야 되진 않아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실제로 나트륨은 3개씩 이동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ATP를 하나 소모할 때마다 3개의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거든. 그때 칼륨은 2개씩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어. 그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나트륨 3개, 칼륨 2개씩을 이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왜 이럴까? 사실 위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다고 했잖아? 옆에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짓거리를 못하러 합니까? 나트륨 바깥으로 내보내봤자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왜냐면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에 나트륨이 많고 안에가 나트륨이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확산.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그냥 들어와 버릴 거란 말이야. 칼륨도 마찬가지야. 칼륨을 안으로 이렇게 억지로 가지고 들어와 봤자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칼륨 통로를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통로인데 다 닫은 거야. 닫는 기관이 또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냥 나트륨 통로 자체가 뚜껑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뚜껑으로 닫아두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제일 정확하게는 아까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가 실제로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꺼두는 느낌인 거지. 가장 정확하게는 그렇게인데 좀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뚜껑으로 그냥 닫아두는 형태로만 생각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닫아두고 칼륨 통로도 닫혀.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림상 요게 나트륨 통로고 요게 칼륨 통로고 얘가 펌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상은 하나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의 축삭돌기 안에 엄청 여러 개의 나트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나트륨 통로는 전부 다 닫혀 있으면 칼륨 통로는 10개 중에 9개는 닫혀 있고 1개는 열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완전히 다 닫혀 있지만 얘는 아주 일부는 열려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자, 요게 뉴런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거든. 요게 뉴런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데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나트륨은 바깥으로 여기가 안, 여기가 밖. 그럼 나트륨은 바깥으로 계속 퍼나르고 있는데 못 들어오지. 그럼 나트륨이 바깥에 계속 쌓이고 안에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나트륨 아까 몇 개씩? 3개씩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의 양쪽 농도 차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져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가 될 거예요. 대략 개수로 따져보면요. 원래 100개 100개에서 출발했다고 치면은 얘가 한 160개, 얘가 40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시간이 좀만 지나도. 근데 그에 비해서 칼륨은 어떠냐면 갖고 오는 게 2개씩밖에 없잖아, 애초에.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근데 거기다가 일부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게? 계속 조금씩 새어나가거든. 그러다 보면 얘는 60개가 밖으로 나가는 동안 원래 들어온 것도 40개밖에 못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한 20개는 밖으로 새어나가서 얘 밖에가 80개, 안에가 한 120개.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칼륨은 안이 많고 나트륨이 바깥이 많은 상태이긴 한데 근데 나트륨의 차이가 칼륨의 차이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전 압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물리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수식적인 걸 기대하는 건 아니긴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전압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요거를 수압은 언제 만들어지느냐로 생각해 보면 돼. 수압은 뭐야? 물의 압력이지. 언제 만들어져? 물이 흐를 때. 근데 물은 언제 흘러? 양쪽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흐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 수압이라고 하는 게 물이 여기가 지평면이야.
근데 물이 한쪽 수위는 지평면보다 한참 높아. 한쪽 수위는 지평면보다 한참 낮아. 이러면 여기서 여기로 물이 흐르면서 수압이 형성되겠지. 근데 꼭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수압도 지평면보다 한참 높긴 해. 그래도 얘보다 낮기만 하면 어떻게 돼? 물이 흐르면서 수압이 형성되죠.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개수가 바깥에가 240개, 안에 총 개수가 60개 이렇게 되면 그냥 60개가 아닌데 160개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냥 양이온 개수 차이 때문에 밖과 안 사이에 전압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진짜 우리 그 전압계 꽂아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뉴런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얇은 핀을 이용해서 전압을 실제로 이렇게 꽂아서 측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측정을 해보면 전압이 측정이 돼요. 그 측정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을 측정해. 그래서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을 측정하면 어떻게 돼? 양이온이 많이 모자란 상태가 되지. 그럼 전압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양이온이 모자란 상태. 그걸로만 해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고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렸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작동이 지속되면 바깥에 양이온이 아주 많고 안쪽은 그에 비해서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모자란 상태가 돼서요. 밖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 밀리볼트의 전압, 전위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휴지 전위예요. 티슈 아니고 이 휴지 전위의 휴지는 무슨 뜻이냐면 쉬고 있는 상태의 전위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상태가 뉴런이 작동할 때가 아니라 뉴런이 아무것도 안 할 때의 상태예요. 이게 평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휴지 전위를 띠고 있는 이런 상태를 그냥 주황색 이걸로 해야 되겠다.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뉴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의 상태야. 그러면 이제 뉴런이 작동을 한다가 되면요.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게 원래 신경신호,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 신호라고 하는 건 왜 뜬금없이 이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신경계 신호는 전기 신호예요. 우리 신경계 신호는 실제로 전기 신호입니다. 우리 신경계가 전기 신호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팔꿈치 부딪혔을 때. 찌릿하잖아요. 실제로 뉴런의 전기 신호가 우리 몸에 되게 크게 느껴지는 순간인 겁니다. 실제로 전기 신호예요,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신경계가 전기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얘는 뭐냐면 전기 신호를 만든 상태가 아니라 전기 신호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분극 상태, 극을 나눠 놓은 분극 상태가 되고요. 이 분극 상태일 때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를 진짜 전압계를 꽂아서 측정하면 측정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신호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자가 되면요. 우리 이제 이 축삭돌기가 외부 자극을 받아. 물론 외부 자극을 받는 거 말고도 이 축삭돌기가 그 받아들이는 신호, 언제 신호를 만드느냐는 그때그때 그게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얘기하기 편한 게 외부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가 제일 얘기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극 상태가 잘 되어 있는 뉴런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극을 줘. 그럼 거기 있는 뉴런에는 요 분극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 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뉴런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탈분극이에요. 우리가 이제 탈분극은 분극 상태를 벗어나는 걸 뜻하는데, 그 탈분극은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게 변화의 끝이거든. 근데 그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둔 상태인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렸지. 그것도 아까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게 다 닫혀 있었는데 다 열어버리니까 나트륨이 어떻게 됐냐면 밖에서 안으로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순간 나트륨의 확산이 밖에서 안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트륨 이 농도 차이, 우리가 이 농도 차이를 농도 기울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오다 보면 안쪽의 양이온이 바깥쪽의 양이온보다 많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겠지. 뭐 이게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 어차피 칼륨은 이미 안쪽이 많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어느 정도만 들어와도 안쪽의 양이온 그 총량은 빠르게 증가하게 돼요. 원래부터 칼륨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이 막 들어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뉴런이 이렇게 마이너스 70mV를 잘 띄고 있다가 자극을 딱 가해주게 되면 얘가 쭉 올라가서 전위가 플러스로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쪽이 마이너스, 그럼 바깥쪽이 플러스였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나트륨이 쭉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게 계속 열어두고 나트륨 막 콸콸콸 들어와서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들어오게 냅두진 않고요. 적당히 들어오고 나면 다시 나트륨 통로를 닫거든. 그 적당히가 언제냐? 플러스 30mV 정도의 전위가 나타나면 닫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러스 30mV를 활동 전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신호예요. 우리 몸의 전기 신호는 이 플러스 30mV의 활동 전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이 활동 전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이 듣는 과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계속 동시에 활동 전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이제 탈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재분극까지 현상만 마무리하고 그 추가 설명은 먹고 나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딱 플러스 30mV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 나트륨 통로를 다시 닫아요. 보통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절대로 안쪽에 나트륨이 많아질 수는 없고요. 심지어 안쪽과 바깥쪽의 나트륨이 같아지게 냅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트륨은 바깥이 많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요 플러스 30mV 정도만 찍으면 그냥 닫아버려서 끝!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 나트륨 통로가 닫히는 상태가 오면 우리가 그걸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트륨 통로가 닫힌 걸로 끝나나? 아니야. 왜 안 끝나냐면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야 이 뉴런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원래 전위로 되돌려야 돼. 그리고 심지어 나트륨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나트륨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근데 천천히 해야 되잖아. 펌프가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륨을 내보내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때 칼륨 통로가 완전히 열려요. 이게 재분극이에요. 근데 재분극은 전이 따로 다룰 것도 없어요. 그냥 끝.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찍혔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돌아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70mV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0mV가 되면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칼륨 통로가 닫혀. 그러니까 일부 열린 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재분극을 한 거면 재분극이 끝나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분극이었고 여기는 탈분극을 한 거고요. 근데 재분극에는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 분극보다 더 전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다시 올라오거든? 우리가 이건 명칭은 있긴 있어요. 과분극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명칭은 아니에요. 외우거나 알아야 되는 명칭은 아니고요. 그냥 과분극이라고 하는 저 마이너스 80, 얘가 전위는 마이너스 80mV 정도를 띄거든요. 이 전위는 문제 푸는데 필요하니까 알아두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mV 정도를 띄게 되는데 이게 재분극 중에 재분극 후반부에 그냥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정확한 이유도 몰라도 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간단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칼륨 통로가 일부 열리기,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에 닫지 못하고 일부 열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는 모두 딱 닫는 순간 모든 물질의 나트륨의 확산이 멈춰버리지. 근데 칼륨 통로는 어때? 딱 마이너스 70이 되면 그때 닫거든? 근데 일부 열린 것 때문에 좀 더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전위가 더 마이너스를 찍었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랑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이제 먹고 와서 하겠지만 요 그래프 얘기만 딱 하면 끝인데 지금 이제 그러고 쉴 건데 그래프 본 적 있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면 잘 안 와닿거든? 자, 요거를 다르게 그려줄게. 자, 이 그래프를 좀 더 뾰족하고 압축해서 그리면 이거고요. 이게 반복되면 어디서 봤어요? 그쵸. 심장박동. 실제로 심장박동, 우리 심장박동 측정하는 방법이 심전도, 심장 근육의 탈분극과 분극과 재분극을 측정하는 겁니다. 뉴런의 작동 방식과 근육의 작동 방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다 이걸 똑같이 하거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메디컬 드라마에서 보던 이걸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있죠? 잠깐 쉬었다 하자. 해봅시다.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정리한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축삭돌기에서 어떤 단백질이 있어서 그 어떤 단백질들로 인해서 작동을 하는가를 정리를 했던 거고요. 간단하게 다시 빠르게 정리를 하면 이제 분극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쉬고 있을 때 휴지 전이, 이건 이제 휴지막 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휴지 전이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이를 나타내는 게 이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일부 열린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였어요. 나트륨이 조금 더 많이 이동하는 거고요. 칼륨이 좀 더 적게 이동해서요. ATP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바깥쪽의 양이온수가 안쪽보다 훨씬 많이 유지되고 있어서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막 안쪽에서 띄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평소의 뉴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두는 이유가 얘가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두고 탈분극 시에 그 기울기를 타고 이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두는 거죠. 나트륨 이동을 해서 활동 전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계 신호,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호를 만들었으면 이 신호는 옆에 이 뉴런의 옆부분으로 이제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신호가 옆으로 이동하고 나면 이 뉴런은 이제 다음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재분극. 재분극 과정은 칼륨 통로를 열어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이동이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분극이 끝날 때는 마이너스 80mV를 띄는 현상이 아주 잠깐 나타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과분극 이런 명칭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뭔가 어차피 요거 한 글자 그 분극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요거 한 글자만 따로 그냥 추가로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설명을 하거나 딱 포인트로 여기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라는 걸로만 생각해도 외울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누가 물어보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과분극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신호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호는 그냥 이렇게 형성되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 하고 저 우리 심장 신호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끝인데요. 그럼 이 신호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면, 자, 축삭돌기가 쭉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에서 분극 상태는 축삭돌기 전부가 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부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탈분극이 일어났다라는 구간이 요 구간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구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요, 요 옆에 있는 얘는 아직 분극 상태를 그대로 유지 중이거든요. 여기만 탈분극을 하는 거야. 자극을 딱 받으면 그 부분만. 근데 그럼 여기서 전기 신호가 처음 딱 형성되는데 그 신호가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게도 얘가 탈분극이 일어나는 순간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트륨이 많아지잖아. 근데 여기는 나트륨이 많아졌는데 옆에는 분극 상태니까 여기는 아직 나트륨이 아주 적은 상태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도 뭐가 생겨?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되게 돼요. 그러면 옆에서 나트륨이 들어온다? 아, 그럼 여기 신호가 만들어졌네. 그럼 우리도 만들어 하면서 탈분극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분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주 복잡한데,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주 복잡한데, 활동전이가 이동하는 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지.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그럼 옆으로 확산된다. 그치? 근데 원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 신호의 이동은 양쪽 방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탈분극이 되면 이쪽도 얘보다 나트륨이 적은 거지만 여기도 얘보다 나트륨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호의 이동은 양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신호의 이동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은 그래서 양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전도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에서 나트륨 확산이 일어날 거고, 그럼 그 나트륨이 양쪽으로 또 확산이 되는 거지. 전도는 양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탈분극이 될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탈분극했을 때 다시 여기서 여기로 확산이 되진 않아요. 그냥 얘가 제일 처음 최초 탈분극이 된 곳이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양방향이라는 거지, 얘가 탈분극이 됐으면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이제 육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얘가 탈분극이 됐다고 해서 얘가 다시 얘한테 나트륨을 확산시켜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당연한 게 얘가 나트륨이 확산이 됐다고 해봤자 얘보다는 천천히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가 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돌아오진 않고요. 시작점에서 양방향인 거지, 일단 출발했으면 일단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이 전도에서도 특이한 지점이 생기는데, 뉴런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습니다. 자, 각각 뉴런의 쉣. 잠시만요. 그래. 얘도
여기서 각각 뉴런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가운데 있는 얘가 연합 뉴런이라는 애예요.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냥 뇌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요 연합 뉴런입니다. 실제로 이 연합 뉴런은 제가 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짧아서 정말 짧아요. 얘는 보통 뇌세포니까 뇌세포는 진짜 작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뇌세포가 막 수억 개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려면 뇌세포는 진짜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 뉴런은 엄청 짧아요. 그에 비해서 요 위에 얘를 운동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감각 뉴런이거든. 혹은 이 생원이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감각 뉴런이라는 표현 대신에 구심성 뉴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 얘기해보고 구심성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들은 엄청 길어요. 특히나 이 연합 뉴런에 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그리고 이 운동 뉴런, 감각 뉴런, 구심성, 원심성 뉴런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세포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긴 운동 뉴런은 어느 정도기도 하냐면 운동 뉴런 하나가 세포 하나거든? 근데 세포 하나인데 우리 손끝부터 여러분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 길이만큼 혹은 팔 길이보다 좀 더 길게 있는 게 운동 뉴런 하나, 세포 하나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얘네들은 엄청 긴 거고요. 얘는 아주 짧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칠판에다가 한 번에 다 보이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그냥 조금 더 길고 짧고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근데 길고 짧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요 뒤에 신경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당장은 요 동그란 구조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동그란 구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시냅스는 어차피 이따 얘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요건 시냅스가 일단 아니에요. 마리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봤어? 그래? 그래? 마리집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집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마리집이라고 해서 요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리집이 아주 길쭉한 세포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종이 이렇게 생긴 세포인 거지.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으면 그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마리집 단면을 보면 우리 롤케이크 있잖아. 그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축삭돌기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돌돌 말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리집을 펼쳐보잖아? 그럼 하나의 세포예요. 이 마리집을 이루는 세포의 명칭이 세포입니다. 네, 사실 슈반세포라는 세포예요. 실제로 이 슈반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뉴런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관찰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포예요. 슈반세포. 그래서 이 슈반세포가 아까 얘기한 아주 길쭉한 세포인 거고 그걸 이제 요 축삭돌기를 그걸로 돌돌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지금 하나의 세포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슈반세포는 세포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다고 봐도 돼요. 아예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세포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감각 뉴런에 아주 많은 슈반세포가 있지만 아주 많은 마리집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걸 세포 하나로 봅니다. 운동 뉴런도 아주 많은 마리집을 갖고 있지만 얘도 그냥 하나의 세포로 봐요. 그래서 요 슈반세포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는 그런데 왜 있는 거냐면 얘의 역할은 정확하게 이 선에서 고무가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우리 선에 고무 왜 감아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감전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를 절연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도선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지면 감전된다거나 혹은 얘가 고장난다거나 하는 일이 자주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감아 놓는 거잖아. 정확하게 이것과 똑같은 역할이라서 이 마리집은 절연체로서 이 마리집이 감겨있는 부분에 축삭돌기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가 이런 작동을 하려면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해야 되지. 근데 거길 얘가 감고 있으면 물질 이동이 안 되겠지.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뉴런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여기 탈분극이 형성됐어. 활동전이가 형성이 돼서 이게 전도를 통해서 양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로 양옆에 이렇게 여기도 마리집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리집이 있는 구간을 건너뛰어서 여기에 바로 한 번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마리집 내부도 아무리 그래도 나트륨은 적어요. 왜냐면 마리집의 양쪽으로 계속 나트륨을 내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많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칸막이로 딱딱딱 칸막이를 쳐놓은 게 아니라 요 구간을 그냥 우리 편의상 구간을 나눠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에 쭉 연결된 세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집이 있으면 그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 직접 나트륨을 내보내지 못해도 양옆에서 나트륨을 계속 내보내니까 요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 나트륨도 줄어든단 말이야. 대신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탈분극이 일어났어. 그럼 나트륨 확산이 일로 일어나거든? 근데 얘가 나트륨 받아봤자 탈분극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쭉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여기에 탈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얘가 마리집 옆에 또 마리집이 있으면 얘가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활동전이가 나타나게 되면 마리집 부분 또 지나쳐서 다음 부분에다 전도를 해주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왜 저렇게 해놨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마리집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마리집이 있을 때 효율성, 어떤 효율성이 높은 거야 결국? 손실이 안 돼. 에너지 손실. 어?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가장 핵심은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왜냐면 얘가 탈분극이 일어났어. 나트륨이 옆으로 이동해. 그래서 얘가 탈분극을 하면 매번 이 뉴런 지날 때마다 매 칸마다 계속 탈분극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 일정 구간을 탈분극을 진행하지 않고도 스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리집을 뛰어넘어가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전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뉴런의 차이는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전도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전도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도를 도약전도 이렇게 불러요. 도약이 무슨 뜻이야? 예, 뛰어넘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넘어가면서 도약하면서 전도가 된다 해서 도약전도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도약전도의 목적은 빠른 이동인 거지. 그리고 그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마리집 뉴런이 아닌 마리집이 없어서 도약전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쭉 전도를 다 하면서 다 탈분극하면서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짧고 얘네 둘은 긴 겁니다. 얘 둘은 엄청 길어도 돼. 왜? 마리집 다 건너뛰면서 갈 거니까. 근데 얘는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너무 길면 뉴런 벗어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집이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대신 아주 짧게. 그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런을 얘기할 때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의 차이는 마리집이 있고 없고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고 그래서 생기는 차이가 또 도약전도를 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속도가 아예 달라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나. 근데 이제 메아리 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전도 중에서도 마리집이 있는 뉴런들은 도약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빨리빨리 가게 되고요. 민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이 없으니까 도약전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약전도를 할 때 여기 이제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리집이 없는 부분의 명칭이 따로 있어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랑비의 결절이라는 표현에 대한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직접적으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굳이 표현을 완전히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랑 어쩌고 뭐 리을 어쩌고 이 정도로만 기억해도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 끝. 자, 전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전달인데, 자 이제 전달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빼먹은 거 설명도 할 겸 지금 전체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게 뉴런에서 신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걸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신호의 형성을 먼저 다룬 거고요. 자극의 형성. 그리고 그 형성된 신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자극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극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극은 밖에서 받아들이는 게 자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쓰는 표현인 자극은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신호 그 자체를 그냥 자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신호라는 얘기를 계속 같이 써줄게요. 그러니까 신호의 형성, 자극의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자극, 신호가 어떻게 전도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도랑 또 다르게 이제 전달되는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얘기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이 활동 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뉴런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으면 어떤 식의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날아오는 공에 맞았어. 그리고 차에 치였어. 자, 둘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자극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이쪽이 훨씬 아플 거 아니야. 자, 근데 그러면 날아오는 공에 맞았을 때 활동 전이가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차에 치였을 때 활동 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플러스 30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플러스 30은 아니고 실제로 교과서, 수능 특강 이런 책들을 보면요, 활동 전이가 보통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 뭐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0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35로 표현한 데도 있고 플러스 30으로 표현한 데도 있고 막 다 다르거든. 근데 이게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20에서 30 중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사람 한 사람은 모든 뉴런이 다 똑같은 활동 전이의 수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활동 전이가 만약에 3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제 몸에 있는 모든 뉴런은 활동 전이가 항상 플러스 33으로 나타나요. 다만 이 수치 자체는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뉴런은 전부 다 똑같은 활동 전이를 나타내요. 즉 자극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활동 전이의 크기가 달라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우린 그래도 저 두 개를 구분할 수는 있단 말이죠. 통증, 자극의 크기가 다르잖아.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의 크기가 다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똑같이 플러스 30이면. 그래서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많이 합니다. 자극이 세면 한 구간에서의 활동 전이, 탈분극이 엄청 여러 번 일어나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날아오는 공에 맞았을 때는 내가 맞은 구간에 활동 전이가 2번만 나타나. 근데 차에 치였을 땐 막 10번씩 나타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극의 크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극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걸 결정하는 거는 활동 전위의 크기 절대 아니에요. 활동 전위 크기 아닙니다. 활동 전위 크기는 완전히 같아야 되고, 대신에 그래서 활동 전위의 빈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이걸 아까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잠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극 신호가 형성되는 거 얘기 끝. 그러면 어떻게 전도되는가도 얘기 끝. 그럼 이제 전달에 대한 얘기인데, 전도도 있고 전달도 있네요. 이건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전도는 뉴런 안에서 신호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혹은 뉴런에서 뉴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전달입니다. 세포 안에서 신호가 움직이는 게 전도, 세포에서 세포로 신호가 움직이는 게 전달. 자, 이 전달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축삭돌기가 자극을 받으면 전도는 양방향이니까, 대충 민말의 집으로 할게요. 그러기 편하니까. 여기가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자극이 양쪽으로 전도가 쭉 되는데, 이 전도된 게 요 끝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축삭돌기거든요. 갈라진 데도 다 축삭돌기예요. 실제로는 되게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 뿐이지, 보통 뉴런 하나의 축삭돌기 말단은 엄청 막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거든. 근데 요 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걸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는데, 요 끝부분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요 말단 요거 하나를 확대해 보면요. 30장 요 끝에 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 안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자극이 활동 전이가 전도되어서 오면요, 이 주머니가 세포막과 가서 결합해요. 이렇게. 근데 이 주머니의 껍데기를 이루는 성분이 세포막과, 요 축삭돌기 막의 세포막과 완전히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가 세포막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걸 세포외 배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몰라도 돼. 세포외 배출은 현재 우리가 아는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의 배출, 그러니까 요 세포막과 결합해서 바깥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일단은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호르몬과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구분하지만, 의사들도 구분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설명할 땐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냥 신경 전달 물질까지도 다 호르몬으로 그냥 설명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실제 기능이 똑같아. 가장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후에 다룰 건데. 그리고 호르몬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하나는 호르몬이라는 차이만 있지, 하는 일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작동 방식이 워낙 비슷해서, 그래서 딱히 그 실생활에서 그냥 일반인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물질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차차하더라도 일단 작동 방식이 호르몬과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냥 그런 비슷한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얘가 이제 밖으로 분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얘가 이렇게 와 있으면 꼭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가 이렇게 요 축삭돌기 말단에 같이 와 있어요. 근데 요 확대를 해보면 절대 둘이 다 있진 않고요. 아주 약간의 빈 공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뼈 연결된 부분처럼. 요게 이제 가지돌기의 부분이고 요게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면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요게 이제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 그래서 우리가 이 빈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시냅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냅스 내지는 시냅스 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시냅스를 기점으로 절대 둘이 다 있진 않아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지돌기랑 축삭돌기가 이렇게 와 있으면, 자, 축삭이 앞에서 활동전이가 와서 이렇게 요 주머니가 막과 결합하고 바깥으로 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가지돌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지돌기에도 똑같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가지돌기의 나트륨 통로는 아주 특이하게도 가지돌기 에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돌기 버전.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나트륨 통로에 다른 단백질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축삭돌기의 일반 나트륨 통로들은 그냥 나트륨 통로 열고 닫고만 결정하면 되고 나트륨 이동하라고 있는 통로고 그게 끝이었으면, 얘는 거기에 추가로 단백질 하나 더 달아놨어. 근데 이 단백질은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약간 자물쇠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통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트륨 통로처럼 닫혀 있어. 근데 요 축삭돌기의 나트륨 통로는 어때? 자극을 받으면 열리게 돼 있었지. 얘는 자극을 받으면 열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요 단백질, 요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꽂히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신경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지돌기에 있는 애들은, 요 가지돌기에 있는 요 나트륨 통로들은 자극을 받아서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요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수용체 단백질이 있어서 신경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하면 그 수용체 단백질에 달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하던 얘기 반복입니다. 여기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렸으니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가지돌기에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뒤에 뉴런이 탈분극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달입니다. 자, 전달을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전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앞에서부터 온 이 축삭돌기에서 쭉 전도되어 온 신호가 말단에 도착하게 되면 말단에 있는 주머니, 명칭은 시냅스 소포라는 명칭이 있어요. 근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시냅스 소포라는 이 주머니 안엔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가 세포막과 합쳐지면서 바깥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버려요. 그러면 그 신경전달 물질 분비되는 이 공간, 이 시냅스를 건너서 뒤에 가지돌기가 와 있는데, 그 가지돌기에 가서 붙는 거지, 이 신경전달 물질이. 근데 아무데나 붙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붙어. 근데 마침 그 단백질은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와서 붙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뒤에 뉴런이 탈분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달의 방식이에요. 이해돼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전달은 한 방향이에요. 그렇겠지. 왜? 전달의 메커니즘 자체가 축삭 말단은 분비하도록 되어 있고 가지돌기는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가지돌기는 뭘 못해? 분비를 절대 못해요. 축삭돌기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뉴런이 만약에 뉴런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 자극을 가해주면 전도는 양방향이라서 이렇게 가. 근데 이 끝에 도달한 이 자극은 다음 뉴런한테 전달되지만 여기로 간 자극은 앞에 뉴런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이지만 전달은 한방향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에 제가 뭐 강조했었냐면 뉴런은 앞뒤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 앞뒤가 중요한 이유가 전달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뒤쪽 끝으로 가야 그 다음 뉴런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지, 앞쪽으로는 아무리 가도 다음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뉴런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뉴런 중에 하나만 보자. 다 아래쪽으로 다 마비. 맞아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 척추 다치면 하반신 불수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척추의 중간 뉴런만 고장나도 그 밑에 뉴런이 다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자극, 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 형성된 신호가 어떻게 전도되는가, 그리고 그 전도된 신호가 다음 뉴런으로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끝났고요. 근데 얘는 문제 풀이를 위한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보세요. 그게 이제 자극의 전도 유형을 풀기 위한 가장 기초 연습을 하고자 하는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가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거기 딱 그 전까지 개념을 쭉 다 정리한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건데, 오케이, 다 됐고요.